진짜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종잣돈 모은 다음에 좋은 기회들 고점 대비 10% 이상 떨어지거나 규제가 풀리면서 분양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그래서 이걸 디딤돌 삼아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지 여기서 또 놓쳐버리게 되면 진짜 힘들어지거든요. 지금같이 조금 시장이 안 좋은 경우에는 입지가 떨어지거나 선호도가 떨어지는 이런 지역들의 집값이 더 빨리, 더 많이 그럼요, 떨어지게 그럼요. 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더 오히려 입지가 좋은 강남이나 이런 데에 더 수요가 더 몰릴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또 양극화가 더 이게 심화되는 건 아닌지. 양극화는 해소되긴 어려울 겁니다. 나쁘게 말하면 계층 사다리가 이제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옛날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공부 잘하면 신분 상승했잖아요. 그렇죠. 공부 잘해서 좋은 사법고시 대학교 패스하거나. 가면 사법고시, 의사 아니면 뭐 대기업 가더라도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우리 사회가 우리가 비정상적인 사회를 살았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반만년 역사라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1953년도 전쟁 끝나고 우리 신생국가거든요. 그때부터 리셋되고 새롭게 시작됐단 말이에요. 우리 70년밖에 안 된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7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뭐 법도 없었고 제도도 없었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이었거든요. 이제 거의 시스템이 만들어졌죠. 우리 세금도요. 양도세도 예전에 없었잖아요. 상속세가 어디 있었어요, 옛날에. 옛날에 중개세가 어디 있었어요. 우리 할아버지 그래요? 세대 그냥 자식한테 줬다고요. 50억. 물론 그때 가치는 50억 아니지. 아무튼 5천만 원, 요즘 돈으로 하면 50억 되죠. 그런 돈 그냥 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법을 보면 84년도인가 85년도부터 이제 계산이 되거든요. 그 이전에는 제도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면 내가 땅을 1965년도에 샀잖아요. 1985년도까지 올랐는 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아요. 왜? 아니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재산세 기준이 목록도 없고 없고 그런 게 기준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85년도부터인가 6년도부터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다 갖춰졌고요. 이제는 규제가 많아도 너무 많죠. 그래서 시스템이 갖춰졌고 계층 사다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공부 잘한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게 이제 부동산하고 이제 이런 재테크로 인한 양극화, 신분 상승인데 이것도 이제 거의 굳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집 없는 사람이 내 집 마련하기가 저는 한 번, 두 번 정도 더 기회는 남아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양극화 문제가 해결되기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선진국을 보더라도 잘 사는 사람들 잘 살고요. 못 사는 사람들은 못 살고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몇십 년 후에, 20년, 30년 후에 완전히 이렇게 굳어져 버리게 된다면 재테크 시장도 상당히 좀 많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 내에는 뭐 우리가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강남 선호도는 없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뭐 뉴욕 집값 비싸다고 해도 살 사람 사잖아요. 강남도 집값 비싸도요. 살 사람 사요. 그래서 정부도 이제 불만이 강남 집값 오르면 강남을 자꾸 규제하잖아요. 좀 내버려뒀으면 좋을 것 같아요. 더 많이 오를까 봐. 그들만의 리그잖아요. 어차피. 그래서 어설프게 강남을 냈더라. 규제하려다가 지금 뭐 다른 부작용들 막 생기잖아요. 그래서 좀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규제를 이렇게 많이 안 했다면 이렇게 많이 안 올랐을 수도 있고. 왜? 규제를 발표할수록 뉴스 나오고 자극을 주면서 사람들은 또 불안해하고 더 또 희소해지고 사고, 또 거기는. 희소해지고 더 좋은 지역이 되고 하기 때문에 살 사람들은 사고 팔 사람들은 팔고 뭐 규제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필요한 규제들만 유지하면서 이제는 연착륙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강남을 잡아야 돼라는 생각은 좀 버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잡으면 괜찮은데 더 부작용만 또 오르고 생기니까요. 하니까. 종합부동산세 만들어서 집값 잡았냐고요. 못 잡았잖아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해가지고 집값 잡았냐고요. 결국에는 규제로 집값 못 잡잖아요. 그래서 규제가 맞는 건 아니다. 물론 필요한 규제들은 유지를 해야겠지만 맞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런 정책 만능주의는 좀 버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책 가지고 집값 잡은 정부가 어딨나요? 그럼 이런 집값 양극화 있어서 그럼 지방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지방은요. 지방은 지방이라고 뭐 다 좋다 안 좋다는 아닌데 인구 소멸되는 지역들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고요. 경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지방의 그 산업단지들 위주로 이제 그동안 경제 성장도 하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우리나라 경제 방향에 따라서 물론 대도시들 부산도 인구가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서거도 준치라고 그래서 세대 순서 꾸준히 늘어나고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부산권이라면 그래도 부산이 똘똘하지 않을까요? 부산 안에서도 그렇죠, 좋은 그렇죠. 지역들. 그래서 지방이라고 우리가 OX처럼 지방은 안 돼, 서울 수도권은 돼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지방 중에서도 되는 지역들이 어디냐. 뭐 경상권에서는 부산, 대구.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그 핵심 지역의 전제 조건이 대학교잖아요.
좋은 대학교가 어디 있느냐. 뭐 아마 부산 지역들은 부산에 다 몰려 있을걸요. 부산대학교, 뭐 동아대학교, 대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광주도 그렇고. 그래서 대학교가 있는 지역들은 그래도 버티더라. 서울도 당연히 대학교가 많고요. 지방에서도 그렇게 좀 인구가 감소하면서 경제가, 사실 인구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그냥 출산율이 줄어드는 이유뿐만 아니라 이게 경제의 활력이 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구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지고요.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인지를 좀 눈여겨봐서 공급 물량이 많으냐,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냐는 좀 옥석을 좀 가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방이라고 무조건 오른다 뭐 이런 논리보다는 무조건 안 된다라고 볼 수도 없고요. 이렇게 좀 성장하는 도시냐, 좀 쇠락하는 도시냐 좀 따져봐야 될 것 또 같아요. 권역별로 좀 대표가 되는 뭐 광역시 정도면은 그래도 광역시는 대표죠. 뭐 울산,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이런 지역들, 세종. 저는 이런 지역들은 시장 흐름에 따라서 침체는 될 수는 있어도 또 시간이 지나면, 대구 어렵다라고 하는데요. 또 몇 년 지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또 웃을 날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옛날에 대구 안 어려웠나요? 있었죠. 예전에도 대구 어려웠고요. 부산도 어려웠어요. 다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오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으로는 안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실수요자든 투자자든 지금 같은 이런 하락장에서 좀 잊지 말고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좀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무주택자들은 이제 두 가지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집이 네. 필요하신 분들은 뭐냐면 자녀 학군, 부모님 봉양 뭐 이런 이유가 있잖아요. 자금은 돼. 자녀 학군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 6학년인데 중학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공부를 잘해. 와이프가 뭐 배우자가 어떻게 학군 좋은 데로 가자 그래요. 여보, 그게 아니야. 지금 주택시장이 침체가 되니까 한 3년 지켜보다가 그때 강남이나 대치동이나 목동으로 가야 돼. 3년 지나면 애는 몇 살일까요? 그렇죠. 이미 얘도 이제 학년이 올라가는데 5년 지나면 이제 야, 이제 사야겠어. 그러면 아버지 저 이제 졸업했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전화 안 이미 가요.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냐고.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물론 뭐 전세를 갈 수도 있겠지만 자금이 되고 고점 대비 좀 조정은 돼야겠죠. 적어도 금리 인상은 멈추는 건 좀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금리 인상이 멈추고 약간 하락 시그널 정도 나오는 내년 상반기 정도 상황 지켜보면서 고점 대비 10%에서 20% 정도 조정된 매물이 있다면 필요한 실수요자라면 작은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저는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100% 바닥을 모르고 필요하니까. 제가 이렇게 쭉 보면은요, 정답은 뭐냐면 필요할 때 집 사는 사람들이 항상 정답이더라고요. 근데 그 필요할 때 그 시장이 완전히 과열돼서 비싸냐 싸냐 요거는 좀 운적인 그 부분도 차이는 있는 것 있는데 같고. 대부분 사람들은요, 실수요자들은 얘기 들어보면 부동산 시장 잘 모르겠고 그냥 내 필요해서 사니까 뭐 나중에 올랐더라고,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실은 저도 이제 결혼하면서 이제 집을 그렇죠. 이제 아이 낳고 이제 집을 샀는데 물론 이제 싼 거 샀고 많이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뭐 그렇게 맞아 떨어지는 거고요. 네. 그렇게 사다 보면 이제 또 눈 또 뜨고 다음 기회를 또 노릴 수 있는데, 무주택에서 1주택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용기도 필요하고요. 머리도 복잡하고 하는데 집 하나 사면 거기서 이제 늘려가는 거는 또 생각보다 용기를 좀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분들은 하셔도 좋겠다. 근데 필요 없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2030 세대들. 사회적 분위기가 그러니까 분위기 휩싸여서 벼락거지가 하지 될 것 말라는 같고, 말씀이신 거죠. 당장 필요도 없는데, 당장 결혼할 계획도 없고 자녀 생각도 없고. 원래 주택은요, 결혼할 때 한번 고민하고요, 그렇죠? 자녀 맞아요. 잘. 이제 아기가 생기고 하면 우리 애한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맞아요. 되니까 진지하게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닌데도 막 아우 벼락거지 될 것 같고, 난 돈 벌어가지고 파이어족 막 해야 되고. 당장 필요 없는 분들이라면, 또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 2030들이 자금이 많을 수가 없잖아요. 없죠. 부모님 잘 만난 분들은 아니고서야 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때 종잣돈 최소한 5천에서 1억은 모아야 된다고 봅니다. 1억 정도 모을 수 있잖아요. 진짜 한 3년 허리케인 졸라매면, 3년 5년 허리케인 졸라매면 뭐 2명이서 모으면 더 빨리 모을 거고요. 그렇죠? 그럼 한 1억 정도는 있어야 계약금 정도 내고 분양권 같은 거 한 개, 두 개 정도 살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라면 지금 좀 허리케인 졸라매고 종잣돈 진짜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종잣돈 모은 다음에 좋은 기회들, 고점 대비 30% 이상 떨어지거나 또 3기 신도시라든지 이런 물가량들 규제가 풀리면서 분양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이 기회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래서 이걸 디딤돌 삼아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지, 여기서 또 놓쳐버리게 되면 진짜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회들, 진짜 이걸 저는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너무 조급하니까 막 그랬었는데 이제 오히려 잘 됐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무주택자들한테는 오히려 지금 잘 된 경우라고 보여지고요. 1주택자들은 좀 답답하실 거예요. 이게 미리 사신 분들,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야 5억짜리 집이 15억 갔다가
뭐 2, 3억 빠지거나 3, 4억 빠져도 그래도 괜찮죠. 괜찮은데 버틸만 하죠. 몇 년 뭐 작년? 재작년에 사신 맞아요. 분들은 네. 이제 좀 5천만 원 1억 올랐다가 다시 빠져버리게 되면 좀 마음이 허탈하기도 하고요. 불안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막 이게 자괴감도 들고요. 나 바본가?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실제로. 맞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이미 한번 시작이 됐고 타이밍적으로 조금 뭐 이게 늦게 들어가신 분들도 있지만 위기 관리만 잘한다면 과정이잖아요. 인생 길게 봐라고 저는 제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년 전인가 만난 이제 그 젊은 분들이었는데 신혼부부였는데 그분들한테도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게 제발 좀 긴 호흡으로 좀 길게 보셔라. 제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셔라. 자금이 되고 필요하면 하셔도 되겠지만 좀 길게 생각하면 반드시 조정될 때도 오고 좋은 기회가 온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1주택자라면 이미 사신 분들이라면 그냥 팔려고 하지 마세요. 샀을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단타 치려고 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살 때는 다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달라진 거는 생각보다 조정기가 좀 빨리 왔다. 속도가 좀 빠르다는 게 달라진 거예요. 근데 이미 나는 5년 정도 보유하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냥 보유하세요. 원래 부동산 장점이 그거 아니에요? 안 되면 전세를 줘도 되고요. 내가 들어가서 살아도 되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담대나 이런 게 너무 부담이 되면은 전세를 주고 그렇죠. 전세 줘도 임대를 되고. 사는 것도 그렇죠,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주거비를 있긴 낮춰서 하죠. 뭐 안 돼. 내가 거주하고 있는데 대출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 전세를 돌리고 나는 뭐 월세로 가든지 뭐 이렇게 방법을 찾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서 영원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요. 항상 상승기가 하락기보다는 길었어요. 적어도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더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등산을 하다 보면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있는데 지금 내리막이라고 해서 여기가 영원한 것처럼 그런 낙담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가지고 있다가 혹시라도 뭐 내년이 될지 3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앞서서 막 바닥 시그널 여러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징조가 오고요. 좋은 투자 기회가 온다면 하나 더 사는 거죠. 대부분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탁탁탁 맞춰가지고 전문가들도 못 맞춰요. 어떻게 바닥인 거 딱딱딱, 맞아요. 고점 딱딱딱 맞습니다. 이렇게는 못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냥 필요할 때 사고요. 진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했듯이 아 이거 진짜 좋은 기회야 라고 했을 때는 1개 정도, 2개 정도 더 추가하는 전략. 그러다가 좀 많이 오른 것 같으면 1-2개 빼고 요렇게 가는 게 저는 긴 흐름에서 봤을 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절대 1주택자들 투매로 던지고요. 무주택으로 가면 행복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불안합니다. 그리고 절대 제가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집 하나 있는 거 팔고요. 무주택이 되신 분들 다시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진입하기가 무주택자가 1주택 되는 것보다요. 집 하나 있는 사람이 팔고 무주택이 됐다가 다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멘탈이 팔았잖아요. 이미. 맞아요. 거기에 다시 들어가려면 또 다른 들어가도 되나? 내가 팔았는데 더 큰 용기가 필요하죠.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더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가는 게 맞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알아서. 다주택자는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아마 내려간 거니까. 다주택이 됐다는 얘기는요. 저는 왜 그냥 방치가 아니라 다주택이 됐다는 얘기는 이미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지 리스크 관리를 하고 다주택이 된 거지 그런 작전이나 계획 없이 저는 다주택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주택이 되신 분들은 예상보다 빨리 좀 속도가 빨라지고 하지만 당황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빨리 오면 빨리 조정되면 빨리 올라가는 거고요. 천천히 조정되면 천천히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게 큰 흐름을 보시고 그냥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